1994년 새해 전날 그로즈니는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에 있었고 그 거리들은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러시아 장갑차 부대가 도시로 진입했고 그들의 엔진 소리는 폐허가 된 건물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탱크와 병력 수송 차량들이 갈라진 도로를 따라 굴러가며 체첸 저항의 심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분리주의자들이 압도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신속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수주간의 예비 폭격으로 이미 손상된 건물들은 속이 비고 불안정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잔해와 불에 탄 차량, 그리고 집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체첸 전투원들은 도시에 저항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옥상을 점령했고 임시로 만든 바리케이드는 도로를 막았으며 숨겨진 매복 지점들은 익숙한 거리들을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에 갇힌 민간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폭격과 자동화기 사격 소리가 겨울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연기와 먼지가 공기를 가득 메워 움직이거나 숨으려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는 곧 모스크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른 가장 피비린내 나는 도시 전투가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전투에 대한 기대는 저항이 굳건히 이어지고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로즈니는 체첸의 상징적이자 물류 중심지로서 몇 주 동안 저항을 이어갔고 이는 도시 전투의 어려움과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에게 가해지는 막대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전쟁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참혹했습니다. 군사적 목표, 정치적 계산, 그리고 민간인의 생명 모두가 그로즈니의 폐허 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제1차 체첸 전쟁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 환경에서의 군사작전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 결과가 북카프카스 지역의 권력을 얼마나 격렬하게 재편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체첸은 오랫동안 소련 통치에서 불안정한 지역이었는데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아래에서 민족주의가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1990년 전 소련 공군 장군인 조코 두라예프의 지도 아래 체첸 인민전민족 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소련의 권위가 약화되자 두라예프의 운동은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91년 10월 그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이 그로즈니에 있는 KGB, 본부와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1991년 11월 2일 두라예프의 의회는 체첸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치케리아 체첸 공화국, 보리스 옐친이 새롭게 이끄는 모스크바는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언은 인정받지 못했고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체첸에 대해 자국의 법적 헌법적 틀을 적용하려 했으며 분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두르예프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려고 움직였습니다. 1992년 모스크바가 옛 소련의 여러 공화국에 제안한 헌법조약은 체첸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두다예프 행정부는 대신 자체 헌법, 국기, 국가를 채택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비록 많은 기관들이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했지만 말입니다. 한편 체첸은 내부 분열을 겪었습니다. 비체첸인들, 특히 러시아계 주민들은 도망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범죄와 무법, 반대 세력들 간의 파벌 정치와 권력 투쟁이 그로즈니의 중앙 통제를 약화시켰습니다.
두다예프 반대자들은 임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러시아의 묵인 아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중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두다예프 지지 세력, 반대 그룹, 그리고 러시아 보안기관들 사이에서 체첸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보타주, 소규모 무장 충돌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모스크바가 체첸이 지역 안정과 러시아의 영토 보존을 위협하는 무법의 분리 독립 지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소련 통치에서 한때 주요 산업 도시였던 그로즈니에는 정유 공장, 송유관, 철도 교차점, 그리고 더 넓은 소련 경제를 위해 구축된 기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두대프의 분리주의 정부의 봉오지로서 상징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전, 송유관 통과 경로, 정제 능력에 대한 통제는 곧 수익 통제, 무기 수입 능력, 그리고 민간 행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우려는 분리 독립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석유 수출을 통한 경제적 누수와 체첸을 통과하는 송유관에서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의 상황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국방장관 파벨 그라체프의 지휘 아래 군사 개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내부의 논쟁에서는 체첸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러시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고위 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은 미흡했고 지도는 부정확했으며 군수 지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헌법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필요하다면 무력을 통해 회복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체첸 내 친러시아 야당이 육성되었고 예를 들어 우마르 아부투르하노프가 이끄는 임시평의회를 지원했으며 두다예프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비밀 작전도 수행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대 세력이 그로즈니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이로 인해 두다예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11월 29일 옐친은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를 석방하며 모스크바가 불법 무장 조직으로 부르는 집단을 해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두리예프는 거부했습니다. 곧이어 전면 침공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994년 12월 초까지 수만 명의 러시아 정규군과 중군사 부대가 인근 지역인 다게스탄, 잉구셰티아, 북오세티아에 집결했고 그로즈니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은 1994년 12월 말 그로즈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신속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12월 11일 체첸 수도를 향한 세 방향의 지상 진격이 시작되었고 북쪽, 동쪽, 서쪽에서 부대들이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로즈니를 포위하고 보급로와 탈출로를 차단하며 두다예프 정부를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축 중 하나는 130일 차량 화소총여단이 북서쪽에서 진격하는 것이었고 80일 차량 화소총연대와 276 차량 화소총연대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로클린의 255여단, 이 북동쪽에서 세 번째 부대는 남서쪽에서 진격했습니다. 계획은 주요 인프라, 기차역, 도시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궁을 목표로 하는 협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진격에 앞서 대규모 공습과 포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로켓포 부대가 체첸 진지와 그로즈니 근처의 마을들, 심지어 교회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도망치거나 지하실, 저장고 또는 지하 대피소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과 인도주의 통로가 부족해 도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95년 1월 러시아의 도시 폭격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러한 전술은 그로즈니에 남아있는 약 10만 명의 민간인들에게 잔인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지만 대부분은 갈 곳도 전쟁터를 빠져나갈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지하에 숨어 사는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노약자, 장애인, 빙혼층을 대표합니다. 목격자들은 우리 연구원들에게 지하실에서 몇 주씩 머물다가 물이나 가끔 빵 한 덩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위층에 불이 붙어 지하실에서 불에 쫓겨나야 했던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러시아의 5주간 공세로 약 35만 명 이 집을 잃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한때 40만 명이 살던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인용문 끝. 1994년 12월 이 새해 전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지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장갑 부대들이 여러 방향에서 그로즈니에 진입했고 가능한 곳에서는 밀미, 24 공격, 헬리콥터 포병, 그리고 공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자 문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도시 지형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 그리고 열악한 협조가 공격을 방해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늦게 도착하거나 잘못된 경로로 이동해 고립되고 노출된 상태에 처했습니다. 좁은 거리, 아파트 단지, 그리고 폐허가 되거나 버려진 공장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도시 지형은 방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어자들은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하수도, 지하실, 터널, 그리고 지하 공간을 이용해 이동하고 숨고 공격한 뒤 사라지면서 민간인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에 함정과 도로에 지뢰를 설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세운 뒤 요충지에서 러시아 장갑차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로켓 추진 유탄팀들은 옥상이나 상층에서 작전을 펼쳤고 저격수들은 장교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기관총 팀들은 제압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1994년 새해 전야 새벽 무렵에 러시아군은 중앙 기차역과 대통령궁을 향해 결정적인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공격의 한 축은 기차역으로 접근했고 또 다른 축은 페르바모스카야 거리로 진격했으며 나머지 부대들은 대통령궁을 향해 집결하도록 했습니다. 아슬란 마스카도프의 지휘 아래 방어되고 있던 대통령궁 자체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체첸 지도부는 러시아 장갑부대가 접근하도록 유인한 뒤 어둠을 틈타 그들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조직적인 작전으로 의도되었던 것이 곧 러시아군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병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던 장갑 부대들은 좁은 거리에서 매복에 빠지며 전진했습니다. 불도저, 장갑차, 그리고 전차 모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부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131번째 기계화 소총 여단은 철도역 근처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전 초기 몇 시간 만에 많은 차량이 파괴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체첸 게릴라 전사들은 지하실, 건물 위층, 잔해 뒤, 그리고 벽 틈새의 숨은 위치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1995년 1월 초가 되자 전투의 양상은 잔혹한 거리별 시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공군력은 종종 날씨로 제한됐습니다. 새해 첫날과 그 이후로 포병이 그들의 주요 무기가 되었습니다. 체첸 방어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향해 대규모 포격이 자주 가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민간인들에게는 그것이 종종 아파트 단지, 시장, 병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로즈니에 거주하는 44세 세르게이 쿠클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사방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폭격이 오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없었고 그냥 폭격만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포탄이 제 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웃집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폭발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 제 집이 맞았고 지붕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밖에 나간 지 3분쯤 되어 등에 맞았습니다. 폭발은 제게서 20, 30m, 방공호에서는 500, 6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폭격이 계속됐고 사방에서 휘파람과 삑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편이 쏟아졌지만 저는 의식을 잃지 않고 오후 4시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이웃이 나즈란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채태워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인용 끝. 그로준이 내부에서 러시아 부대들은 반복적으로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거리 모퉁이, 폐허가 된 안뜰, 버려진 건물들. 체첸인들은 이 모든 곳을 활용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러시아 탱크들이 골목길로 진입하자 위층 방에서 날아온 로켓 추진 유탄 공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탱크가 멈추자 뒤따르던 보병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총성이 나기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장교와 신호병을 차례로 저격했습니다. 마스카도프와 다른 체첸 지휘관들은 대규모 부대를 피하고 기습 공격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여단은 고립되어 끊임없는 포화 속에서 임시 진지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파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시의 건축물들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소련식으로 지어진 긴 아파트 단지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시가지 외부에는 엄폐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폭격 이후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연기와 먼지, 그리고 불길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기, 수도, 위생시설이 거의 모두 끊겼습니다. 남은 병원 대부분은 환자 과밀이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야 했고 안전한 거처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피란민들이 도시를 빠져나갔지만 다른 이들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잔해에 갇히거나 집을 떠나기 싫어서 남아있었습니다. 1월 말 이 되자 러시아군은 일부 구역과 주요 도로, 도심 일부를 부분적으로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빠른 승리를 의도했던 전투는 이제 몇 주에 걸친 도시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 사기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흔들렸습니다. 체첸 방어군은 중화기가 부족했지만 도시의 파괴 자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공격은 점점 소모전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복도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겨울의 추위, 명확하지 않은 통신, 고립된 부대, 그리고 아군 오인 사격 사건들이 모두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1995년 2월까지) 러시아 지휘관들은 그로즈니가 단순한 기습만으로는 함락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2월 말과 1월에 감행된 대담한 기갑 돌격과 헬리콥터 투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과 차량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체첸인들의 의지를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느리고 소모적인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역을 고립시키고 점령한 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저항을 한 구역, 한 건물 또는 한 복도씩 차례로 줄여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거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도심 지역과 산업지대를 소탕한 뒤 미누트카와 스타로프로미슬로브스키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상징적이면서도 전술적인 목표였던 강요회의 건물은 치열한 백병전 끝에 1월 중순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체첸군은 이 건물을 탈환하거나 최소한 저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폭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격, 로켓 공격, 그리고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모든 징역이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간 인프라가 전장이 되었습니다. 체첸 방어 거점이었던 많은 주거 구역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은 소모전이었습니다. 보급을 차단해 방어자를 지치게 하고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체첸인들은 맹렬하게 방어했지만 점점 더 그들의 탄약, 식량, 의약품, 심지어 수도관까지 적의 폭격과 물류 우위로 인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장갑차 손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는 매복이나 대전차 부대에 의해 정기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징집병들과 일부 계약병들조차도 겨울 옷이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물과 난방이 끊긴 차갑고 습한 건물에서 싸워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휘와 통제는 여전히 고르지 못했습니다. 부대들은 전진한 후 종종 고립되었고, 통신은 인프라 손상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자주 끊겼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예상했던 신속한 징역이 몇 주에 걸친 치열하고 근접한 전투로 이어질 때 더욱 그랬습니다. 2월 말까지 러시아군은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체첸 권력의 온전한 상징이 아니라 폐허가 된 요새였습니다. 그 내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비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주도권은 확실히 러시아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체첸군은 중화기로 크게 열세였고, 파괴된 장갑차를 대체하거나 대규모의 장기 방어선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방어와 방역만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와 방역은 점점 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체첸군이 일부 지역에서 철수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경계선이 확장되고 보급선이 더욱 견고해졌으며 체첸군의 증원이나 보급을 위한 경로는 점차 차단되었습니다. 1995 연 3월 6일 거의 10주에 걸친 끊임없는 압박 끝에 러시아군은 마침내 그로즈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심과 산업지구 그리고 행정중심지는 러시아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던 많은 방어군들은 철수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도시는 예전의 영광을 잃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에게 이 승리는 정말로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당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약 1834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4670명이 부상당했으며 96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체첸 측의 주장과 독립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장갑 차량의 손실도 상당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더 많은 장갑 차량들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31번째 마이코프 여단은 중앙기차역 주변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 중 일부에서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원래 병력의 일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한편 민간인 사상자와 고통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로즈니 전투 동안 최소 25,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드미트리 볼코고노프와 같은 일부 높은 추정치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35,000명에 달했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당했고 더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피난했습니다. 주택, 병원, 학교,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도, 전기, 위생시설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의료시설들은 완전히 마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해졌고 시신들은 집단 매장지에 묻히거나 거리에서 수습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관찰자들은 군사 거점뿐만 아니라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폭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즉결 처형, 무작위 또는 필터링 검문소에서 남성들을 구금, 고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 그리고 공격 대상 선정 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은 혐의로 비난받았습니다. 아이샤 알보가치에바는 그로즈니의 전 거주자로 인근 잉구시에티아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남겨진 다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도로 돌아가는 호송대를 조직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 내무부 순찰대와 마주쳤고
그들은 그들을 저지하며 운전사 중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아이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은 그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어요. 그건 그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들은 모두 꽤 취해 있었어요. 제가 애원하자 거칠게 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 중 한 명이 채서 내려 소리쳤어요. 그들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돌아가자. 군인 한 명이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왜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는 곧바로 자동 소총을 난사해 그 남자를 죽였어요. 그의 이름은 루슬란이었어요. 저는 그의 성을 몰랐어요. 인용 끝. 러시아 내 반응은 엇갈렸으나 점차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계속해서 도시의 성과, 전략적 지역의 해방, 대통령궁, 강요회, 기차역과 같은 상징적인 승리를 강조했지만 러시아 사회는 지쳐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궁전을 점령한 부대의 지휘관인 레프 로클린 장군은 러시아 군에서 가장 높은 명예 칭호인 러시아 연방 영웅 훈장을 수여받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에 아무런 영광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은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세르게이 코발료프 등 인권운동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도덕적 참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접근과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는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눈에 띄었습니다. 군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생명과 재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러시아군은 그로즈니를 점령했고 주요 체첸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 사기 조사, 그리고 물리적 파괴로 인한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파괴로 얼룩진 승리와 저항 세력의 철저한 패배였지만 그 대가는 모스크바가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1995년 3월 그로즈니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체첸 저항 세력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체첸 전사들은 산과 도시의 폐허 속에서 다시 모여 또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비롯한 모스크바의 관리들은 인명과 군수 물자, 그리고 국내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1996 연여름 체첸인들의 새로운 공세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996 연팔 월 6일 샤밀 바자예프와 아슬란 마스하도프 같은 지휘관들이 이끄는 체첸군은 그로즈니를 탈환하기 위한 대담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종종 지하드 작전 또는 1996년 그로즈니 전투라고 불립니다. 약 1,500명의 전투원과 함께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도시로 침투하여 많은 러시아 검문소를 우회하고 그로즈니의 군사 및 행정시설을 공격했습니다. 7,000명에서 12,000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주둔군은 기습을 당해 허를 찔렸습니다. 체첸군은 많은 전초기지를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으며 친모스크바 군대 사이에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증원군이나 장갑차를 그로즈니로 보내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매복 공격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전차와 병력 수송 차량을 잃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체첸군은 도시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거나 최소한 러시아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습니다. 많은 러시아 부대가 포위되거나 사기가 저하되었고 방어 거점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미 고통받고 있던 그로즈니의 민간인들은 이제 다시 폭력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체첸군이 그로즈니를 점령하자 모스크바는 충격에 빠지고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다시 시작되었고 당시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였던 알렉산드르 레베드와 같은 인물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1996년 8월 30일 네베드와 마스하도프 사이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카자비오트 협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군은 그로즈니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군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체첸에서 철수해야 했으며 해방된 지역의 질서 유지와 약탈 방지를 위해 공동기구가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첸의 독립을 포함한 최종적인 법적 지위 문제는 2001년 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합의는 불안정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로즈니는 이제 체첸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매우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마스카도프는 이치케리아 체첸 공화국에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학교, 기본 인프라, 그리고 지역 행정을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완전한 안정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무법 상태는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군벌들이 시골에서 활동했습니다. 납치, 유괴, 그리고 내부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나름대로 체첸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주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체첸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치 및 군사기관의 많은 이들은 카사비오트 협정을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중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긴장은 1999년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8월에 체첸의 무장 세력이 다게스탄으로 넘어와 자치적인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을 구축하려 했고 러시아는 이를 카사스 벨라이로 삼아 전면적인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강력한 공습이 이어진 후 지상 침공이 뒤따랐습니다. 1999년 말까지 모스크바는 체첸 당국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그로 인해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이자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는 1999년 12월 25일부터 2000년 2월 6일까지 벌어진 제2차 그로즈니 전투로 러시아군이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이번 공격 역시 압도적인 화력, 전략적 폭격, 그리고 광범위한 파괴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여러 가지로 추정되지만 그 포위전에서만 약 5,000명에서 8,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로즈니 제2차 전투는 제1차 전쟁에서 확립된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혹독한 교훈들 중 많은 부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에는 그로즈니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항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결의를 보였고 대규모 폭격에 대한 주저함도 훨씬 적었습니다. 체첸 전투원들은 수적으로 훨씬 적고 자원도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도시는 또다시 초토화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들은 쫓겨났으며 재건 작업도 지연되었습니다. 2000년 초까지 모스크바는 다시 그로즈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친모스크바 행정부를 세웠지만 이후에도 수년간 반란과 게릴라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여파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체첸은 잠시 동안 사실상 독립을 얻었지만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는 명성, 도덕성,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즈니 주민들과 체첸 전체에게 전쟁은 반복되는 파괴, 상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의미했습니다. 1996년의 방역은 저항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 전쟁은 모스크바가 일단 결심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10년 동안 어느 쪽도 근본적인 갈등에 대해 명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반복되는 파괴, 협상,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전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체첸은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일부이지만 람잔 카디로프의 지도 아래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디로프는 공화국 내에서 테러가 패배했다고 선언하며 이 지역이 안정과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안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부 국제 행위자들은 2022년에 체첸 이치케리아 공화국이 러시아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로즈니 전투는 러시아 군사 교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공격은 도시 전투 전술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이는 향후 분쟁을 위한 전략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전투에서 얻은 교훈은 향상된 협력, 정보 수집, 그리고 민간 인프라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찰이 러시아 군사훈련과 작전 계획에 통합되었을지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도시 전투 전략은 종종 그로즈니에서 사용된 초기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폭격 후 보병 돌격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때때로 고기 분쇄기 전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우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유사한 중화기 포격과 공습 전술을 사용하여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와 광범위한 인프라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로즈니 전투는 현대 군대들에게 경계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광범위한 파괴와 높은 민간인 희생은 도시 전쟁의 복잡성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이 분쟁은 군사 전략의 윤리적 함의와 국제 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군사 분석가들과 역사학자들은 종종 이 전투를 언급하며 전술을 도시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는 필요성과 이러한 교전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로즈니 전투는 도시 전쟁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 전투의 유산은 여전히 군사 전략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중한 계획, 민간인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의 적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